코로나 확진자 1명이 추가돼서 지금 관련자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서 어제 통일상가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가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오늘 1명이 추가된 겁니다. 서울시의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오늘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 13명 중에 1명은 음성이 나왔고 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고 4명은 이제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통일상가 관련 확진자는 아직까지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좀 어떤 경로로 이 감염이 된 건지는 파악이 된 바가 아직 없고요. 남대문 시장 집단 감염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은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다행인 소식도 있네요. 네. 이 서울 장이동 사랑제일교회 이 전광훈 전 한기총 회장이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교회인데 여기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하는 소식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교인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1명이었는데 오늘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누적 5명이 됐습니다. 이제 날짜별로 보면 12일에 2명, 그리고 13일에 3명이 각각 확진이 됐는데요. 이들 모두가 이 교회 교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에서도 지난 11일에서 12일 확진자가 나온 이후 교인과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 교회 한 군데서만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 교회가 잇따라 집단 감염에 좀 매개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비롯해서 교회 관련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한편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마스크 포장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마스크 포장 업무를 했다. 그냥 이 제목만 들으면 좀 황당한 내용인데 이게 어떤 얘기죠? 일단 좀 청취자분들께서 안심을 하시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좀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섭습니다. 네, 일단 이게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그대로 업체 내부에 있는 걸로 파악됐다. 다행이네요. 김포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 처분할 거라고 김포시가 밝혔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그런데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이제 김포시에 위치한 이제 한 의료기기 도매 업체 트리즈라는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마스크를 생산을 하진 않고 다른 업체가 생산한 마스크를 이제 받아다가 이제 떼어서 이제 포장을 하는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 업체인데요. 여기가 이제 양촌읍 주님의 샘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 이 40대 직장인 A 씨의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 A 씨가 지난달 29일 그리고 31일 이달 3일에서 7일까지 출근을 해서 동료 직원과 접촉을 했고 이 가운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직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긴장을 했는데 경기도와 식약처에서 이 업체 포장된 제품에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업체를 임시 폐쇄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전해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제 작업을 한 제품들은 아직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그대 회사에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교회 집단 감염에서 이어진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방역 당국이 한다고 해서 지난 5월에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 때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방역 당국은?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이 권준욱 부본부장은 지금 유행 상황이 5월, 6월보다 더 우려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은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연쇄 확산이 아니라 무증상, 경증 감염의 조용한 전파가 지역 사회에서 확인되지 않고 이어져 오다가 교회, 방문 판매, 직장, 시장, 학교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이 점이 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권준욱 부본부장은 이런 상황이 휴가 기간과 맞물리고 또 연휴 3일 동안 여행과 소모임, 대규모 집회를 통해 다시 증폭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주말과 대치 공휴일, 그러니까 17일에 전국 각지에서 외부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가능성이 이제 큰 상황인 건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권 부본부장은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또다시 일상 활동 일부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특히 수도권 일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일 계속 어제 오늘 계속 50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 40명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 이 지역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이제 취지로 보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서 여러 단체의 거리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민주노총도 노동자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민주노총은 오늘 8.15 노동자대회는 준비한 대로 진행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민주노총은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이 민주노총을 포함한 20여 개 단체와 함께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서울시의 우려를 감안해서 방역 조치를 더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인 만큼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보수 단체들도 이제 15일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22만 명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그러니까 한 집회가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서 한 걸 다 합치면 22만 명 정도가 되는 이제 이런 집회들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앞서 서울시가 이 코로나19 심각 단계 유지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 우려가 높다고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 민주노총도 그렇고 보수 단체들도 그렇고 원래 집회를 예정된 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김민아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는데요. 이제 정치권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 오늘 아침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소식인데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월화수 이제 주중 3일 동안 한 거를 이제 매주 주중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 주 주중 집계에 따르면 통합당의 지지율이 36.5%, 민주당이 3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통합당은 지난주보다 1.9%포인트가 오르고 민주당은 반대로 1.7%포인트가 떨어진 결과인데요. 양당의 격차가 한 3%포인트 정도로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거는 이 통합당 창당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이 탄핵 사태 이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리얼미터가 이 TBS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 전화 인터뷰와 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응답률은 5.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상세 설문 문항이라든지 통계 보정 기법 등의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지지율이 역전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나요? 사실 이거는 좀 아직까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월화수 해서 주중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 해가지고 보통 매주 월요일에 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주 전체 주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요.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이제 내일 이제 금요일에 갤럽 조사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추세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좀 결정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정치권 안팎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태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 이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론의 평가가 안 좋았던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여권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가 빠져서 통합당이 이걸 일부 흡수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언론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금방 또 지지율이 이렇게 요동이 치니까 참 한국 정치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정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미래통합당이 지금 기세가 오른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 정책을 또 발표했다, 이래서 좀 여러모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사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왔는데, 네. 근데 좀 이따가 김병민 위원장을 인터뷰를 하신다 그래서 그렇죠.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군요. 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문가 인터뷰 전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그렇죠. 한데요. 그분이 만든 걸 본인이 얘기할 것인데 저다직강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통합당에서 정강정책 개정안 발표, 그 다음에 21대 총선 평가 이 100석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주마가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 문건이 모두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성격, 그러니까 강경보수 노선과의 단절, 그리고 중도로의 확장 방향을 담은 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정강정책 개정안에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기본소득 등의 전향적인 정책 대안이 담긴 것이 상당히 주목이 됐습니다. 이 지금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 특위가 오늘 오전에 이 당 10대 기본정책 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이 당 지도부에 보고를 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평등 공정, 경제혁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사법개혁 등등 이제 총 10개 분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 10대 기본정책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 기본정책들의 가장 앞머리에 배치된 게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기본소득을 정강의 강령, 뭐 당원에 명시한 거는 지금 원내 이제 정당들 가운데는 거의 물론 기본소득당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기본소득당이 있긴 하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여러 최소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들 가운데는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도입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도 이번에 다시 이제 도입이 됐고, 또 노동 분야 관련해서는 이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쾌적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얘기를 담았는데, 사실 이 강령과 정강 정책에 산업재해라는 표현을 담은 거는 지금 원내 정당 가운데 보면 정의당 정도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강령에도 산업재해는 없거든요. 네. 또 이제 동물의 생명권 보호 이런 표현도 담겼는데, 이것도 역시 민주당에도 없고 이제 정의당 정도에만 담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한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 동물권까지 갔으면 사실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금까지는 좀 비주류다 이렇게 평가됐던 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것은 사실 이렇게 정강정책 특위가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당내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일단 오늘은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비대위에 보고를 한 거고요. 사실은 이게 비대위 단계부터 좀 빠질 것 같은 몇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의원 사연임 제한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이게 김종인 위원 정도 사실 좀 부정적인 입장을 처음에 이제 보여서 이게 오늘 이제 비대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수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오늘 비대위에서는 그대로 보고가 됐고 언론의 공표까지 그냥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단계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의 내부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정국위, 정국위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는 이게 정강정책 개정이 완료가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좀 내용 수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그런 관측이 있긴 있습니다만, 김병민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이제 브리핑에서도 얘기했고 좀 이따 또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부분적인 수정이나 네. 좀 개선은 있을지언정 크게 변화되는 내용은 없을 것이다. 상당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그래서 이렇게 좀 중도화를 하면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지지율의 역전 이런 것에 지지율이 오른 것의 어떤 그 근거가 된 것이 이런 미래통합당의 중도적인 어떤 행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네. 이 지지율 상승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뭐랄까요, 좀 밝게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지율의 추세대로만 보면은요, 뭔가 이제 반등기에도 필요할 거 할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주자들은 어떤 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지지율 국면에 대해서요. 네. 이제 차기 주자들이 다 특히 이제 지금 전당대회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언론 접촉이 잦은데 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 답답함과 실망이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보면서 민주당의 기풍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기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잘못이 컸다, 이 점도 지적을 하고, 또 전월세 제도에 대해서 평론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집으로 고통받는 국민 마음을 헤아리기에 부족했다, 이런 자성을 했습니다. 전세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 때문에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또 김부겸 전 의원은 이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 민심이 무섭게 변한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라면서, 다주택자는 세금 중과 때문에 화가 나고 내 집 마련하겠다고 기다린 분들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불만인 것 같다, 이 점을 짚었습니다. 역시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당권주자 가운데 한 명, 박주민 의원은 검찰, 사법 등 권력기관 개혁에 망설임 없이 나서고 민생을 위한 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해법 비슷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오늘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다 같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새로 지도부가 뽑힌 걸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에서 대응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상황적 요인이 크다고 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큰 실책을 범했다거나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기보다 총선 이후에 코로나도 극복이 안 된 상태로 계속해서 국민의 피로감이 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 문제도 나왔고 부동산 또 호우 피해까지 국민 마음을 사납게 할 일이 계속 이어졌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상황적 요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역시 이제 부동산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부동산 정책이 또 뜨거운 어떤 논란의 한가운데 이제 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청와대 참모들의 뭐 다주택자 논란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이런 뭐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은 뭐 노영민 실장은 직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좀 어떤 면에서는 뭐 의외라면 의외할 수도 있다고 이제 뭐 얘기가 되는데요. 이 부동산 관련 민심 악화 때문에 야권은 물론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이 노영민 실장은 교체돼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문 대통령은 재신임을 택했습니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오늘 오후에 이 기자들과 만나서 수석 이상급의 인사가 일단락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문 대통령이 노 실장에 대해서는 사표를 반려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다. 뭐 사실상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노영민 실장은 교체론이 이미 좀 나왔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사표를 제출했으니까 네. 교체될 것이고 후임으로는 뭐 이러저런 뭐 인사들이 고려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대통령이 그 사표는 반려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네. 노영민 실장은 뭐 유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노영민 실장이 지금 직을 수행한 지가 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교체 타이밍이기도 하다 사실은 꼭 그 부동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뭐 언제까지 그럼 노영민 실장 체제로 이제 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교체 요구론도 있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일단 최근에 한 달쯤 전에 안보실장도 바뀌었고 국정원장도 바뀌었고 그렇죠. 지금 이번에 수석이 5명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비서실장까지 바꾸면 좀 이제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좀 상당히 너무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노영민 실장이 뭐 문 대통령과 같이 임기를 뭐 마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기 때문에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그 예를 들면 뭐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연말이라든지 뭐 좀 이렇게 말하자면 어느 그 뭐 유임이라는 게 뭐 당연히 그 직을 영원히 한다는 의미는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줘서 지금 이제 새로 바뀐 참모들이 좀 안정되고 자리를 찾을 때까지 당분간 노영민 실장이 좀 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닐까 뭐 이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뭐 준비한 소식이 더 많지만 네, 제가 진행을 하는 여러 가지 뭐 미숙한 점도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가 새로운 10대 정책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였던 기본소득과 함께 국회의원 4년임 금지 조항,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과거 진보적으로 여겨졌던 의제들이 포함이 되면서 통합당이 변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김병민 위원장 연결해서 통합당의 10대 정책의 내용과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바쁘시네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라디오에 연결돼서 나오고 계신데 네. 언론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저희 당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라 생각하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미래통합당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변화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이겠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고 거의 2달간의 준비 끝에 지금 발표를 해주신 것인데 뭐 공식 발표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뭐 정책 내용들이 좀 알려지기도 했고 여론 반응도 이제 좀 언론을 중심으로 보면은 좀 나쁘지 않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정강정책 개정안을 마련한 입장에서 좀 중점적으로 이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당의 정강정책을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혁신과 개혁에 주저하지 않겠다. 특히 정치개혁, 정부개혁, 그리고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 관련된 많은 정책 이슈들을 이번 정강정책에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진보, 보수, 좌와 우를 떠나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좀 나아갈 수 있는 혁신의 방향을 가지겠다는 게 변화의 키워드에 다 녹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동행인데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동행.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부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이 노동의 문제를 깊게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이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살펴보는 것, 또 양성평등의 문제도 다 동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기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시간 우리 정치권의 문제에서부터 불공정의 이슈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고 또 기회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꼭 필요한 교육이기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가 누리는 것 이상으로 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또 부동산 등 주거 안정의 기회 등 여러 가지 내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까지 이 변화와 동행 기회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 속에서 우리 정강 정책이 10대 정책으로 많이 구현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에 좀 변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지적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반면 지금 이렇게 좀 정강 정책 초안을 내놓고 보니까 뭔가 미래통합당만의 색은 좀 안 보인다. 오히려 이제 다른 정당들하고 좀 비슷해지는 뭐 이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발표했던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은 10대 정책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얼마 전에 우리 당의 가치와 신념,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강령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강령에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10가지 신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민의 언어로 설명한 바가 있는데 보수주의와 공화주의,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 정당의 100년간의 신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10가지 믿음을 적시한 바가 있고요. 오늘 이 10대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10대 정책 안에서 반드시 근거가 돼서 녹아있는 이 신념들도 함께 언급을 하면서 브리핑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뿌리는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사실 보수가 지켜야 할 굉장히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수라는 건 사실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당보다도 선제적으로 변화에 앞장서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이슈들이 이번 정강 정책에 많이 녹아있다 생각하고 지금 새롭게 언급되고 있는 노동 문제나 환경 문제, 양성평등 문제가 이게 꼭 진보 정당만의 의제인가? 라는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이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서서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 정강 정책에 넣었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정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흔드는 그런 상황으로 정책이 작업된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좋은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좀 외면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또 언론에서 야 이거 의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첫 순서에 이제 기본소득이 나와 있어서 반응이 더 뜨거운 것 같거든요. 원래 기본소득하면 지금까지 좀 진보의 아젠다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해온 건데 이걸 또 맨 앞에 넣었다는 것은 가장 또 강조하고 싶은 그런 키워드 아니냐 이런 관측인데 이거는 맞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저희가 10대 정책을 소 주제까지 치면 한 33가지 정책이 되는데 그중에 제 첫 번째에 말씀하셨던 이 기본소득 문제가 들어가고요. 앞서 이제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본소득은 우리 미래에 곧 다가오게 될 4차 산업혁명으로 사실 소멸하게 될 일자리의 미래를 고민하게 된다면 그 소득의 문제 해결 대안으로 나타난 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 생산의 문제 못지않게 소비의 문제가 중요한 시대가 곧 다가오게 될 텐데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미래 변화에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지 치밀하게 논의하고 준비하는 게 우리 정당이 가져야 할 제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본소득 문제를 제 첫 번째 정책 문제로 담았습니다. 그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기본소득 얘기하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반론이 이게 무슨 돈으로 하는 거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증세가 이제 좀 불가피한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은 감세에 더 힘을 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정의당이라든가 뭐 이런 좀 진보적인 어떤 정치 세력들 가운데는 무슨 재원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냐, 현실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지금 반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통합당은 감세를 주장했다기보다는 무분별한 증세를 반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지출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만이 사실상 지속 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늘 드려왔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노동의 문제 그리고 이 노동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을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미래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새로운 세원이 생겨날 가능성들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세원과 기본소득 문제를 어떻게 연결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또 기존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의 복지 정책과 복지 재정을 살펴보면 과거의 것에 덧붙이고 또 덧붙이면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재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지 재정에 대해서 뒤따르는 복지 행정 비용의 이 무분별한 남용이라든지 비효율성은 없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재조정 가능성들을 따져서 얼마든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복합적인 측면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제 기본소득을 하려니까 엄청난 변화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기본소득 다음으로 또 많이 이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이 얘기인데 예. 이게 뭐 이미 좀 이 선수를 많이 쌓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4연임 네. 제한이 지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물론 다선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운 정치 신인에게 제도적으로 기회를 좀 보다 폭넓게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또 선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특정 지역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네. 정치에는 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관장하는 공천관리위원회 등에서 다선 의원들 몇몇이 컷오프가 되는 약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곤 하는데 그렇죠. 이들에 대해서 영원히 3선 이후로 정치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을 넘어서 4연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3연임으로 제한이 돼 있고 그렇죠. 이런 단체장과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 3연임 그러니까 4선으로 연임되지 못하게 되는 정치인들이 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도 나설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여권 입장에서는 내각에 참여할 수도 있고 네. 그 뒤에 또 다른 기회로서 정치에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네. 10수년을 넘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일은 일단 좀 끊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4선 연임 제한 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 이것을 당장 뭐 예. 이렇게 적용한다기보다는 일단 21대 국회의원들은 이 초선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좀 4연임을 따지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또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 거냐 의문이다 이런 좀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건 이제 법으로서 분명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자 이런 건데요. 법이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문제를 소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또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간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현실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있는 현재 국회의원들을 다 같이 초선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네. 이번이 지금 21대 국회인데 21대 국회 이제 곧 지나가겠죠. 그리고 22대 국회와 23대 국회가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국회에서 실제 4연임이 더 이상 4연임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제한하게 되는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10년 뒤면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정치개혁의 첫발을 뗄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이 법안을 처리해서 통과시킬 수만 있다면 네. 한 8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은 감내할 수 있는 정치 개혁 변화를 위한 그런 네. 기회비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강 정책 외에도 지금 총선 네. 백서를 이제 만들어서 발표했다 이런 네. 소식도 있는데 이 총선 패배의 원인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총선 백서에서는 여러 지난 총선에 참여했던 관계자 등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백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도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백서를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네네. 정강정책 특위 일이 오늘 너무 바빠서 내용을 완전히 정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 내용을 살펴보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구조적 환경의 문제, 공천의 문제부터 우리 후보
그 정당이 있었던 문제들을 낱낱이 기술하고 기록이 돼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과거에 있었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처절하게 과거에 있었던 총선 문제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그런 문제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는 다짐으로 저희 당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 보도를 보면은 네. 이 총선 패배 원인을 논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사람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누구를 이제 이 이름을 넣을 것이냐를 가지고 당내 뭐 갈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을 떠난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과거 인물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가 됐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총선 패배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어느 특정인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우기 시작하게 된다면 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게 될 텐데요. 네.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있었던 환경 속에서 그 당시에 공천을 총괄했던 위원장이나 또 당을 이끌었던 지도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서 기술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도부였고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소식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와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오시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출범했을 당시부터 네. 과거와 분명한 결연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반드시 한 번쯤은 국민들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수차례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지난 20대 국회를 바라보면 20대 국회 시작은 2016년도였고 네. 20대 국회가 시작하고 끝나는 와중에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 모든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20대 국회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국민들 앞에 선보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지난 4월 총선 이후로 21대 국회가 새로 시작이 됐고 네. 또 지도부도 완전하게 과거와는 다른 혁신과 변화를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만큼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언젠가 한번 딛고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예 무릎도 꿇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정말로 무릎을 꿇게 되나요? 그런 얘기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비대위 내에서 예. 따로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고령이시고 무릎이 안 좋으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어떤 형태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아서 국민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강 정책의 변화도 네.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사과 부분도 그렇고 기존 지지층이 좀 반발할 것이다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이 앞으로 변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이 나가고자 하는 변화의 방향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그 당의 변화에 대해서 이 당이 정말 수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그런 미래가 있는 것인지를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비대위 출범하고 나서 처음에는 과연 비대위가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2년도 남지 않는 대권에서 정말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당내 구성원들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보다 국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순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반응들이 보이고 그런 내용들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작업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김병민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이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발표보는 밤참 뉴스, 우주로 가는 밤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케이크의 퍼입스 들으시고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일일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김민아입니다. If you can't make your mind up, we'll never get started. And I don't wanna wind up being parted, broken hearted. So if you really love me, say yes.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산동반도 부근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와 충청도 북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모레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 충청 북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는 20에서 80, 제주도 산지에는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강원도 산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충청도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 가운데 내일 낮 기온 33도